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열린 재판정. 그런데요, 이 재판정에서 난데없는 꽃타령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그 세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그 공판에서 이 벚꽃을 보지 못해서 슬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떤 사건의 공판인지 말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가요, 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 가족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그 김양희 정신심리평가를 맡은 이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네. 그 전문가 말에 의하면 김양이 이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끔찍함의 감정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로는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 정서적으로 정말 마음속 깊이 미안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수감되는 기간에 그런데 이 김양이 눈물을 흘리니까 왜 눈물을 흘리냐고 물어보니까 느닷없이 벚꽃이 당시에 피는 시기였는데 벚꽃을 보지 못해서 슬프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분석한 결과 과연 그 미안하다고 한 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문가는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 구경을 못해서 슬프다. 자신은 아무 죄 없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 지금 꽃타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명기 원장님, 지금 뭐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양이 지금 주범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데 김양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고 정신병은 가능성이 낮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이코패스는 뭐고 정신병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시고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는 상상이랑 현실이랑은 구분의 벽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청이나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보인다든가 네. 환시가 보인다든가 혹은 망상이 있어서 절대로 있지 않은 생각인데 그거를 믿는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김양이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악한 존재로 보여서 나를 갖다 피해를 줄까봐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고 실제로 망상도 있고 환청도 있었다. 그럼 그땐 정신병인 거예요. 네. 그러나 김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이코패스는 정식 진단명은 아니에요. 정식 진단명은 아닌데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더라의 어떤 성격에 해당되는 점을 몇 개 추출한 거예요. 특징을. 네네.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이제 냉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감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텔레비에서 보게 되는 어떤 굉장히 수도승처럼 살면서 살인만 저지르는 살인마들 있잖아요. 네. 그건 일종의 환상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더해져야 되는 거는 네.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면서 말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생활 방식을 보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 생활도 못하고 이사도 자주 다니고 직장도 네. 오래 못 다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런 경향을 사이코패스라고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식 진단명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 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감을 못하는 점, 네.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별로 이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네. 그런 다음에 말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점, 네. 그런 다음에 잔인한 점, 그런 다음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결국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본인이 계획적으로 한 점, 네. 그런 점들을 노려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의 일부분에 굉장히 합치되는 면이 있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좀 그럴까요? 부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답답한 게 근데 규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들한테는 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PCLR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건데 네. PCLR. 네. 근데 이게 이제 20개 항목에 40점으로 이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8점에서 29점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네네. 그 유영철이 같은 경우가 29점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40점 만점 나온 사람이 보험 사기하고 보험 살인한 엄여인. 그 경우는 이제 40점 만점에 40점이었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 A양, 이 김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PCLR 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성년자라서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석대 김태경 교수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여기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아니다.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김양을 처벌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아하.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는 형사처벌을 다 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정신질환이 나타났다고 얘기가 되면
심신미약 상태로 해가지고 감경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면 이건 완벽히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김양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첫째, 제일 특징이 뭐 죄책감 또 그다음에 공유의식 못 느낀다. 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자주 하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그 일본의 그 법학자는 범죄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코패스는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교활함 이런 거 등등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이 김양을 지켜보면 이 교활함이 넘쳐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월등히 많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손 변호사님, 네. 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아스퍼거 증후군, 뭐 조현병 지금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니까 지금 이런 거 용어를 지금 막 헷갈리니까 이런 용어 정리보다는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죽인 범인이 지금 확실한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증세에 있는가를 따지는 게 굳이 필요하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현행 형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그 심신장애인이라는 규정이 형법 10조에 있는데요. 네. 1항이 이제 심신상실입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그런 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즉 네.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실 텐데요. 이게 현대 형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 사람 행위자가 한 행위 자체는 범죄이지만 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책임을 온전히 다 지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 특히나 정신질환인데요. 네. 하지만 정신질환, 모든 그 증상이 다 정신질환, 정신병,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정신감정을 아주 철저히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게 질병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거나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형벌을 내리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번에 주범, 김양이라는 사람,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양의 그 수감 동료란 사람의 지금 진술이 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지금 공분을 더 자아내고 있는데 그 동료라는 사람이 수감 동료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양이 그 수감을 당하면서 30년을 살게 될 거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30년 산다는 게 이제 감옥에서 산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신병 판정을 받게 되면 감형이 된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그날 이후로 부모가 넣어준 이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측을 좀 한번 해보면요. 네네. 네.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단 어떤 사람이 의뢰인인지와 관계없이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그게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량을 낮추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심신미약이거든요. 그중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전에 혹시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먹고 있습니까? 등등을 물어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 김양의 부모로부터 예전에 어떤 그 뭐 아스퍼거 증후군 등으로 뭐 진단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걸로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주장해 봅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통상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 김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분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물론 이 살인범 김양이라는 사람도 그 김양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책을 그 수감방에 넣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책을 넣어줬다는 것은 이 관련 책을 읽고 혹시 이렇게 행동해봐라 지금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왜 책을 넣어준 겁니까 이거 지금? 일단은 그 아스퍼거 증후군과 사이코패스는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네. 공통점은 하나 뭐가 있냐 하게 되면 되게 감정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무딘 점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을 잘 못하고
그러나 이제 자꾸 여기서 아스퍼거 증후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인 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되려고 하면은 특징이 있는데요. 상동적적 행동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반복적인 행동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관심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표 전부 다 낸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다 한다든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면서 언어 능력이 자폐 질환 중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유창하지 못해요. 네. 간단히 대답을 하든가 굉장히 네. 모노토너스하든가 그래요. 그죠? 네. 이 단조로운 거와 그게 공통점이 되지만 실제로 많은 아스퍼거인 장애인들은 범죄 네. 저지르지 못해요. 아하.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를 반복하고 비슷한 네. 걸 좋아하지 이렇게 본인이 상황을 만들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매우 드물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냉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 방법을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쩌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 우울해서 얘기 안 하면은 전화하시거든요. 우리 아스퍼거 증후군 아니냐고. 네. 그런 게 하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네가 이게 아닌지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를 선의로 봐줄 수도 있고 네. 아닌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상동증적 행동도 있고 뭔가 집착도 있다는 어떤 증언이 있어야 돼요. 네. 부모도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17살에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해서 기억을 좀 되찾아보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한 아이는 8살짜리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그 꽃다운 아이는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책을 넣어줘요. 어떤 의도로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계속 그 울분을 토하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죽인 범인은 분명한데 그 범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분석이 나오고 무슨 이 증세가 어떻고 분석이 나오고 이게 너무 울분을 토하고 진짜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어제 3번째 공판이 열렸잖아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그 자리에서 이 김양이라는 사람이 펑펑 울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마 그 피해자 어머니,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 진짜 큰 용기를 갖고 법정에 와서 자기 딸을 살해한 그 김양을 본 겁니다. 예, 법정에 와가지고 직접 나오셨군요. 예, 아이의 이제 어떤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얼마나 이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말 그 울음을 참으면서 냉정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증언을 하는 가운데 이 김양이 훌쩍거리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법정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교활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재판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계산된 행동이라고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김양이 쭉 이 사건을 대해오는 태도, 네. 이런 그런 과정을 볼 때 저 울음은 진정성 있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 계산을 해봐도요. 네. 예. 그 어머니가요. 정말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큰 용기를 내서 어제 공판정에 나오셨대요. 그런데 앞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대요. 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참았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판정에서.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대요. 아이의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대요. 근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내내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애써 참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최명기 원장님, 그런 이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면서 김양이라는 사람,
자신을 변론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변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감정에 있었던 교수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났었던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정신감정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 이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속았다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정신감정을 할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 감정이 너한테 불리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주고 감정하지는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굉장히 유리하게 하려고 네. 본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그런 최선을 다한 태도 자체가 전부 다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게 되니까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이 학생이 현재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네. 나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네. 남은 나를 속여서는 안 돼요. 하하, 참.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아이 어머니의 그 정말 힘겨운 예. 증언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린 자체도 제가 송구합니다. 정말 얼마나 피눈물 나셨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남매 중 막둥이인 우리 딸은 퇴근한 아빠에게 와락 안겨서 뽀뽀하고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를 해주던 아이였다. 개구지고 장난기 가득한 집에 가면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없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 참았는데 뒤에 계신 저 사파도 있지만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셨대요. 얼마나 가슴이 같이 아프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나오셔서 참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어머니도 우리 최명기 원장님 같은 분들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식은 뭐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내 가슴 속에 묻는 거거든요. 뭐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좀 뭐해서 수목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결국 가슴에 묻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제일 제가 이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는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네. 자기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이 어머니, 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 동안 아마 그 죄책감이 시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도 우리 최명기 원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위무하고 치료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네. 이거는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제한의 책임,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했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네. 이분들도 맞아요. 치료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홍순별 아나운서 네. 어머님이 저 재판정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범인과 얼굴을 마주한 것조차도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재판정에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막내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 가해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나왔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면서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을 꼭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말을 할 때는 정면에 있던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얘기하다가요. 이 말을 할 때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양을 바라보고 이 얘기를 전했대요. 근데요, 손 변호사님. 네. 이 어머님의 바람처럼 김양이라는 사람, 그리고 공범도 있습니다만, 김양이라는 사람 정말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참 가장 엄한 벌을 내리고 싶은데 하지만 또 현행 법의 한계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하. 네, 이게 성별과 관계없이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하고요. 네. 이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 소년법에는요, 이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가 안 된 그런 소년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네. 15년의 징역 15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살인은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5년보다는 좀 더 올려서 20년까지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가 안 된 점 등등을 고려할 때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합당한 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게다가 소년법에는 또 여러 가지 특별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할 때는 뭐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으로 이렇게 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네. 감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년에 대해서 형사사건 진행할 때는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그 변호인도 이 소년법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안타깝네요. 20년형이면 제가 궁금한 게 저기 18 구치소에서 이니까. 나오면 지금 현재 18이니까 38이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명기 원장님. 이제 이 김양이 쭉 교도소에 있는 동안도 이제 성인이 되게 되지요. 네. 근데 만약에 성인이 되게 된 다음에도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몇 개의 이제 요소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하긴 하죠. 첫 번째는 굉장히 잔인할 정도의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진짜 잔인한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한 번으로 이 호기심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사람을 살인하는 게 아닌 다른 호기심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살해하는 범죄는 다시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 호기심이 이번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든가 혹은 이 호기심이 굉장히 본인한테 어떤 굉장히 심한 어떤 그 기억으로 남아서 네. 다시 이거를 갖다 반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는 네. 범죄로 이어지거나 혹은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성향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반복된 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네.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처럼요. 정말로 죄에 맞는 벌을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